안녕하세요. 정스재즈의 정스입니다. 오늘은 비바 피아노 연주의 선구자이며 피아노계의 찰리 파커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버드 파웰의 이야기입니다. 1924년 9월 27일에 태어나 1966년 7월 31일 42살의 나이에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루돌프 파웰이라는 본명을 갖고 있으며 미국 뉴욕에서 태어난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입니다. 7살에 베토벤, 드뷔시, 리스트, 쇼팽 등을 연주하는 천재성을 보였고 10살 때부터 재즈에 흥미를 갖게 되고 음악가 아트 테이텀에 매료되어 그를 모방하며 연주했고 같은 동네에서 자라나 텔로니어스 몽크의 소개로 비밥 연주자들과 교류하면서 비밥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되었습니다. 1940년대 최고의 무대였던 뉴욕 북쪽 지역 할렘의 민트스 플레이하우스에서 놀라운 기량을 선보이게 되는데 독주할 때 왼손으로 코드를 이루어 베이스 음계를 치면서도 두세 음의 코드를 싱커페이션을 넣어 연주해 오른손이 상당히 긴 멜로디 라인을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을 시도하였답니다. 그리고 왼손의 활동을 강조하지 않으면서 스트라이드의 기법과 스윙 시대 많은 피아니스트들이 사용했던 코드 연주 스타일인 챔프, 챔프와 같은 사운드의 기법을 계승하여 발전시켰는데 이것은 피아니스트들이 연주상의 무게를 줄이려는 방법으로 사용되었으며 테디 윌슨과 네콜에 의해 이미 소개된 부드러운 곡선적인 사운드보다도 더욱 가벼운 느낌이었습니다. 파웰의 왼손은 간결하고 산발적으로 두세 음 정도의 코드를 넣기 식으로 연주하는데 이것은 그의 화성에 대한 표현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1960년대까지 재즈 피아노의 기본적인 연주법이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 재즈를 공부할 때 왼손에 어려운 텐션 코드들을 눌러야만 하는 강박관념에 왼손에 신경 쓰느라 오른손 즉흥 애드립하기가 어려워 고민이 많았는데요. 그때 저의 스승님이 버드 파웰 같은 대가도 왼손에 루트 포지션만을 누르면서 연주했고 누구도 감히 트집 잡을 수 없는 연주를 보였다며 저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어 그 뒤에 버드 파웰 곡들을 여러 곡 연주해보며 그 말씀에 대한 확신과 고정관념을 버리게 되고 오른손의 자유를 찾게 되었답니다. 여러분들 중 재즈 공부를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어려운 텐션만으로 보이싱을 눌러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아도 좋을 것 같네요. 1943년 쿠디 윌리엄스의 밴드에 가입하게 된 파웰은 타고난 천재성과 뛰어난 실력으로 서서히 재즈계의 주목을 받게 되고 쿠디 윌리엄스 섹스텟 앤 오케스트라라는 명반을 발표하는데 당시 그의 광기 어린 연주가 잘 담긴 작품으로서 여러 재즈 마니아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후 재즈의 중심지로 자리 잡은 52번가의 클럽을 다니며 디지 길레스피, 덱스터 고든, J.J. 존슨 등과 함께 연주 활동을 펼쳤고 소니스티, 캐디 클락 등의 리코딩에 참여하여 좋은 연주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재즈 전성기라 불리는 1940년대 후반에서 1950년대 당시 많은 재즈 스타들은 높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연주여행 같은 고단한 생활을 하다 보니 술과 마약에 중독된 삶을 살게 되는데 당대 최고의 비바 피아니스트로 인정받던 파웰의 삶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성기를 누리던 1945년 1월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필라델피아에서 공연 후 밴드 동료와 헤어진 그는 술에 취한 채 브로드 스트리트역 앞을 배회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유치장에서 심하게 얻어맞게 되고 이후 그는 심한 두통을 호소했고 정신병원에서 3개월을 지내게 됩니다. 그로부터 2년 후 뉴욕 할렘의 나이트클럽에서 싸움이 붙었던 날에는 맥주병으로 눈 부위를 얻어맞았고 과거 병력이 있던 그는 결국 마약 소지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되고 이곳에서 또다시 발작 증세를 일으키며 정신병원으로 옮겨져 8개월 동안 갇히게 됩니다. 파웰은 인종편견에 의한 학대가 있었다고 호소했지만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해 전기 충격 치료까지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오랜 기간의 정신과 치료를 마친 후인
1949년 4월에야 재즈계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파엘은 상습적인 마약 복용과 정신병으로 인해 수시로 정신병원에 드나들었고 어떤 평론가는 1954년 이전에 녹음된 것만 진짜 버드 파엘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의 음악적 삶은 마약과 정신병으로 얼룩져 갔답니다. 그래서 그의 전성기 연주 영상들은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너무 안타깝네요. 1953년 버드 파엘은 비밥의 선두주자였던 찰리 파커, 디지 글래스피, 찰스 밍커스, 맥스 로치와 함께 재즈사의 길이 남을 에세이 홀에서의 라이브 명연을 펼치며 완전히 재기에 성공하게 되는데 이때 버블을 통해 Autumn Seasons, The Lonely One, Blues in the Closet 등을 발표하며 유감없는 천재성을 발휘했고 1950년대 후반 블루노트와 계약을 체결하고 어메이징 버드파이어 볼륨 1과 시리즈인 더 어메이징 버드파이어 볼륨 2는 그의 인생을 대표하는 걸작으로 꼽히는 작품이 됩니다. 이 앨범 중 간악기와의 조화를 염두에 둔 업템포의 자작곡 바운싱 위드 버드, 언 포커로코 같은 곡은 여러분이 꼭 필청하시길 바랍니다. 1958년 앨범 타임 웨이스는 드러머 조 존스와 필리 조이 존스, 베이시스트 샘 존스가 참여하여 명연을 펼치는 가운데 그의 독특한 터치가 어우러져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어낸 앨범입니다. 1959년에는 프랑스로 건너가 파리에서 4년간 머물렀는데 이 시기에 버드 파엘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가 바로 1986년 9월 24일 프랑스에서 개봉한 베르트랑 타베르니에 감독이 만든 라운드 미드나잇입니다. 너무 오래된 영화라 저도 보지는 못했지만 예고 영상들과 줄거리들을 찾아보고 요약해보니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지루하고 내용도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음악을 하는 분들에게는 당대 최고의 뮤지션들이 직접 출연하여 연주하였고 그 시대의 재즈 연주자들의 불행했던 고단한 삶과 정신질환을 비롯해 인종 편견과 경찰 폭력 같은 여러 환경적 요인들을 묘사해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꼭 봐야 하는 영화라고 합니다. 최근에 알아보니 DVD 구입이 가능한 것 같아 저도 구입해 보려고요. 1960년대 접어들면서 파엘은 다시 유럽으로 건너가 클럽가를 순회하며 라이브 활동을 펼쳤고 블랙 라이언을 통하여 발표한 라이브 실황 앨범 The Complete Eastern Jazz Festival 콘서트와 1961년 스티브 체이스를 통하여 발표한 At the Golden Cycle 시리즈가 특히 좋은 반응을 얻었답니다. 이후에도 유럽과 미국을 오가며 라이브 연주를 선보였으며 미식 사운드, 드레이퍼스, 블랙 라이언을 통하여 여러 장의 앨범을 발표하였습니다. 1963년 미국으로 돌아온 그는 결핵 진단을 받았고 계속된 과음과 건강 악화 이상 행동을 보였는데요. 이 시기에 녹음된 The Scene Changers 같은 작품은 그의 심경이 도처에 배어나와 있다는 점이 감상의 포인트가 됩니다. 앨범에 수록된 오리지널 곡의 대부분이 마이너 키로 되어 있고 구스푼 멜로디로 이루어졌지만 모든 연주에서 드럼이 스틱을 사용하지 않고 브러쉬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의 피아노 터치를 한층 더 눈에 띄게 해준답니다. 이렇게 신경쇠약과 약물 중독으로 고생을 하다가 1966년 7월 31일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삶의 질곡에도 불구하고 버드 파엘은 지금까지도 후대 피아니스트들에게 전설 중에 전설로 남아있고 너무나도 뛰어난 천재성의 소유자였으며 비밥 스타일의 피아노 주법을 본격적으로 선보이는 재즈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인물이었고 후일 그의 연주는 모던 재즈 피아노의 작은 지침서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1966년 재즈 전문지 다운비트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습니다. 오늘 버드 파엘의 이야기는 어땠나요? 대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많이 슬프네요. 저는 파엘의 수많은 곡 중 딸에게 선물하려고 작곡한 실리아를 들으며 그의 생애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겠어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뮤지션의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